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실습 기관 섭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거를 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실습 기관 섭외 방법을 살펴볼 때 기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지와 기관의 지역사회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습 기관을 선택할 때는 관심 영역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습 기간 소개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제공하는 등 실습지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실습 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고려 사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관심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 영역을 얼마나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는 어떤 대상인가와 같은 전문적 관심 영역으로서 실습생의 관심, 능력, 장래 계획 등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떠한 실습 기관에 있게 되든지 실습을 통한 학습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생이 관심 있는 클라이언트 대상, 예를 들어서 영아라든지 청소년, 노인과 같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나 문제 영역, 예를 들어서 약물 의존, 청소년 비행,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 영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관일 때 학습 효과가 더 크게 될 것이며 기관과 학생들 모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 자신의 교육이나 경험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학생이 비교적 구체적인 클라이언트 대상, 예를 들어서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집단과 같은 구체적인 클라이언트 대상이나 문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세팅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위한 훈련 경험을 원한다고 해도 이러한 세팅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부생의 경우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계층을 만날 수 있는 기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학생의 개인 요소가 있겠습니다. 학생의 개인 요소는 예를 들어서 남자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대상 기관에서는 남학생들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어린이 방과 후 지도나 여름방학 캠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운동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을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 자신이 스카우트 레이크레이션 활동 혹은 캠핑 경험이 있을 때 이러한 기관을 선택한다면 기관이나 학생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리적 위치를 들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해당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에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고 또한 이 기관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 이 부분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 배웠던 공부 내용이었었고 오늘은 실습일과 실습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습 기관에서 정한 실습 시간과 실습일 등이 학교의 학사 일정 및 학생의 개인 스케줄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실습은 일주일 중에 특정 요일을 정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실습 해당 학년의 학교 강의 시간은 이러한 요일을 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과 실습일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 실습의 경우에 해당 실습 요일에 기관에서 별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할 만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거나 실습 지도자가 실습 지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요일에 실습을 하게 될 때 효과적인 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러한 실습 기간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
같은 경우는 방학 중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편의를 얻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일과 실습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학 중에 캠프나 특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시간대에 업무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캠프나 프로그램이 오후에서 밤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나 또 실습 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 실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도 감독의 요소가 고려 사항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의 실습 지도 감독의 형태, 예를 들어서 자격 있는 실습 지도자의 유무, 적절한 지도 시간의 유무, 적절한 실습 과제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됩니다. 실습생에 대한 지도 감독의 유형으로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해주고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형태와 약간의 관찰 기회만을 가진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실습생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구조적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실습생들은 자신들의 이전 교육 및 훈련 형태와 유사한 구조적인 형태의 지도 감독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구조적인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후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실습생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는 이 비구조적인 형태에서는 학생들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실습 과제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음을 불평하는 사례가 많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 기관을 선택할 때 각 기관의 지도 감독 유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도 감독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이러한 비구조적인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고 실습 기관과의 마찰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도 감독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실습 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정보 입수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이 실습생들의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훈련 및 학습 경험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은 충분한 준비나 훈련 기간이 없이 실습생에게 클라이언트와 1대1 면접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또 다른 기관은 한 학기가 끝나도록 실습생에게 면접 경험을 위한 사례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관찰 기간과 엄격한 슈퍼비전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실습 기간의 대부분을 선배 사회복지사의 면접을 관찰만 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습생이 클라이언트와 언제 1대1 면접을 하게 됐는지는 다양한 기관 내적인 요소와 관계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비율, 실습생이 맡게 되는 사례의 난이도, 혹은 실습생의 면접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의 심각성 정도 등이 이러한 정보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의 선배님이 했던 실습 기관에서 했던 형태를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습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현장으로부터 동시에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사회복지의 기초 과목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돼서 이러한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지식과 기술을 써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로서의 올바른 태도, 가치관, 윤리관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력을 갖춘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습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식의 습득에서는 교실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이론적 학습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지식의 습득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 인간과 사회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공식 및 비공식 체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체계들에 대해 직접적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태학적 체계의 영향, 기존 서비스 전달 체계의 기능과 역기능,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 및 개선 방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체계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지역사회 체계 내 사회복지 기관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에서 이러한 역할 그리고 각 체계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이 어느 체계에 속했냐를 배우시게 되고 네 번째,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과의 관계 및 역동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양한 실천 분야가 예를 들어서 노인, 청소년, 아동, 가족, 교정, 의료 여러 가지 실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관계된 정책과 행정적인 면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지식이 먼저 요구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관련 정부기관 및 사회복지기관들의 관계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 해결 과정과 특정 전문 실천 분야에 사용되는 개입 방법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론, 정책론, 그리고 실천 기술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식이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클라이언트 체계의 생물, 심리, 사회적, 바이오, 사이코 소셜의 어떤 특성과 문화적 차이와 같은 변수들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단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체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유기적이고도 심리적, 사회학적인 특성, 문화적인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습 교육에서 또한 다음과 같은 지식이 요구되는데 여덟 번째, 사회적 역할 내에서 대인 관계상의 기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대인 관계론을 통해서 먼저 선 지식을 쌓은 이후에 인간과 사회 환경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같이 중첩되어서 클라이언트를 볼 때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빈곤과 차별,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성차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 집단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령, 생활 방식, 장애 및 성, 젠더, 그리고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클라이언트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열 번째, 원조 가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조 가정에서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천론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철학, 가치, 목적, 윤리와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나온 반성적 성찰, 반영적 성찰이 이러한 원조 관계, 휴먼 서비스로서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전문가로서, 전문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철학, 가치, 목적, 윤리를 아셔야 되고 이것이 개인적인 가치와 잘 조화롭게 이해가 되었을 때, 조화가 되었을 때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천 기술을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와 그 학문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이 인접 학문인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에서 나온 것과 함께 통합을 해야만이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서 기술 개발이 그 목표라고 설정되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술과 자신을 활용하는 기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습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좀 더 큰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 정책과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전문적 기준과 가치에 따라 이들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자원체계를 개발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관, 조직체 내에서 적절히 기능하고 기관 내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장단점을 구별하고 이들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식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업무량을 관리하고 전문적인 기록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보고서 작성 및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과정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대부분 가장 자세하게 서술하는 과정 기록 형태를 선호하게 되고 병원 세팅에서는 SOAP 기록을 선호를 하게 되고 그것은 의사나 간호사나 다른 전문가들과의 상호 연계 및 관련 협조에 따라서 그러한 기록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또 이야기치의 요약 기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기록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에서는 과정 기록을 선호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 관점에 따라 핵심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포함될 수 있는 관련 혹은 하위 문제들을 파악하여 문제의 초기 사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내적 요소들과 대인적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명확히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동기를 파악하며
문제와 관련된 기관 정책과 다른 자원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개인 목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설정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아홉 번째, 문제 해결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전문가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문제 해결에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동기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열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들을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11번째,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3번째, 다양한 이유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도 있을 수 있고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효과적인 기술을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번째, 전문직의 목표와 가치를 사회복지사 자신의 업무 수행에 맞추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15번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장점과 한계점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할 수 없는 것들, 한계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계점을 무시하고 클라이언트를 돕는다는 목표 아래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소진을 가져올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한계점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기술이 선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번째, 종결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기관의 과업과 역할을 실행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종결을 가장 최종 목표로 두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 기관 과업이 충실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졌나를 평가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습 교육에서는 세 가지 목표 설정을 해야 될 때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개발을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통해서 먼저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런 것들을 직접 기술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시켜 보고 클라이언트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야만이 이런 실습 교육에서의 지식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습 기관을 섭외할 때 필요한 요소들 7가지. 첫 번째, 학생의 관심 영역. 두 번째, 학생 자신의 교육이나 경험. 세 번째, 학생